자, 동행 시작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쟁점 답안지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판 나갈 때는 추록을 먼저 할게요. 추록 먼저 하고 나머지 최상판 정점은 이렇게 나갑니다. 저랑 같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쟁담안 16페이지 봅니다. 통칭에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바가 없고 C급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서운 취소가 나옵니다. 서운 취소밖에 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서운 취소가 나온다면 서운 취소는 통칭이야 논란이 됐지만 통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가능하다. 그리고 서운 취소 같은 경우는 피고 적격도 논란이 됐죠. 보훈처장이 통지를 했는데 대통령 결재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장으로 피고로 삼았는데 피고 경정이 문제되겠죠. 보훈처장은 통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서운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1심 전속적 처분으로 봤어요. 그럼 처분의 상대방이 유족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족은 단순히 보관자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위에 파란 초록색 연산으로 봅니다. 통칭이란 고도의 정치와 성격을 가진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다. 견해 다툼에 있으나 우리 판례는 비상계엄에서는 통칭의 개념을 인정했고 서운 취소에서는 통칭을 부정한 바 있다. 헌재를 꼭 써야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유보는 근거죠.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자, 8조로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기서 중요가 바로 중요상 유보설이죠.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과거 판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시했고 이것이 행정기본법 8조로 입법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비례원칙, 적필상, 헌법하고 좀 다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으로 포섭만 하면 됩니다. 비례원칙을 물어볼 때는 가혹하다, 과하다 이런 표현이 주로 나오고요. 웬만하면 비례원칙은 꼭 쓴다. 다음 평등원칙과 자기우수 원칙은 사례에서 동일한 사항, 비교 대상, 형평에 바란다 세 가지를 가지고 평등원칙 내지는 자기우수원칙을 판단합니다. 평등원칙은 특히 동일한 사안에서 행정의 차별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키워드 세 단어를 기억합니다. 자기고소원칙은 여기는 학살 다툼이 있으니까 비례원칙, 일반원칙 중에서는 신뢰보원칙과 자기고소원칙을 A급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자기고소원칙이 나오면 평등원칙과 팁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동일사안, 비교 대상, 그리고 형평에 바란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입니다. 특히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판례는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자, 재량준칙과 관련해서 자기고소원칙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행의 필요성을 반드시 물어본다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재량준칙은 설문에서 고시, 훈령, 예규, 지침이 나올 거예요. 고시, 지침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 그때 불용형식일 때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불용형식이면 행정규칙이죠. 이때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행정규칙의 거의 99%는 재량준칙이에요. 알아둬야겠다. 연상을 한번 볼까요? 자기고소원칙이란 동일사안에서 동일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반원칙이다. 파생원칙 뭐해?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다. 내용은 관동이, 중국의 관동지역의 위치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정한 관행과 동일한 사항, 관행이 유보하지 않을 것. 이때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판례, 대풀이 시행대에서 행정관행이 있을 때만 자기고소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재량준칙 찾고, 두 번째는 행정관행이 있는지 찾고, 행정관행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은 일단 가정적 판단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관행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이 문제된다. 그래서 평등원칙까지 써줍니다. 넘어가고 신뢰원칙은 여기도 합법성원칙까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원칙 중에는 A급입니다. 여기는 요건 다 암기를 해야죠. 특히 공적견해 표명, 그리고 보가치 있는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규칙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관계인이 일정한 조치가 있고 선행에 관한 후행 조치, 손해 발생, 인과관계입니다. 12조를 그대로 그냥 베껴도 되겠어요. 행정기본법 12조를 그대로 베껴도 됩니다. 뭐 요건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행정기본법 12조를 간단히 언급하고 조문 보여주고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귀책사유입니다. 귀책사유는 좀 봐야겠어요. 관계인의 적극적 보전이나 또는 위법한 공적견해 표명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고 주관적 범위는
상대방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입니다. 관계자의 동그라미 치고 우리 법무 사례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건축사가 나오면 수임인의 건축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수임인의 줄 빼고 건축사.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유인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대리권 수여까지 대부분 다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내보원칙이 문제가 됐는데 건축사가 나오면요.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건축 법령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법무 가지고 파이널 강의했는데 이거 나왔었죠. 건축사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머릿속에서 기억합니다. 자, 건축사가 나오면요. 건축사가 건축법령을 몰랐다면 중과실입니다. 그럼 규칙사유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대리법령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수임인의 규칙사유는 본인의 규칙사유로 기결돼요. 여기서 본인은요. 건축 유인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됩니다. 건축주의 규칙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보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 따라서 신뢰범칙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보통 중과실을 징표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지금처럼 건축사 같은 전문가일 때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 중과실로 갑니다. 두 번째는 경험 있는지 여부. 해당 지역에서 건축을 이미 해본 적이 있어서 4층 이상 건축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중과실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두 가지예요. 전문가냐, 그리고 경험이 있느냐. 넘어갑니다. 다음, 실권의 법리는요. 실권의 법리는 5년 이상이 지나서 취소했을 때인데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행기법 23조를 적어봅니다. 거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이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기본법 23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는 사라진 게 아니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물론 23조 규정으로 어느 정도 입법화는 돼 있어요. 실권의 법리가 12조 2항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5년 이상 지나서 제재처분을 했다. 그럼 실권의 법리 그리고 행정기본법 23조 요구를 충족하는지도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법령 개정과 신뢰보조. 여기는 목차를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차분수법주의. 따라서 국법이 아닌 신법,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에 법이 적용되고, 두 번째, 소급표 금지원칙 관련해서 시험에서는 무조건 부진정 소급입법만 낸다고 했죠. 부진정 소급입법은 헌법 12조가 제한하는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법에 대한 신뢰가 클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개정법 적용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이익경영합니다. 다만 법은 개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크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재는 이 특별한 사정을 뭘로 판단했어요?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데 신뢰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 헌재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냐?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걸로 보는 거죠. 뭐보다?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더 큰 걸로 보고. 근데 국가가 유인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있음을 기화로 법률을 단지 활용한 것에 불과했다. 단지 법률의 기활용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큰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해서 찾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거기 옆에 나오네요. 신뢰 보호 정도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면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14조 2항과 3항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항도 기출. 법무에서 2항, 3항이 다 나왔어요. 따라서 2항, 3항 다 체크해 놓습니다. 특히 3항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이 3항은 단서가 나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유리한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내지는 않는 것 같고 가벼워진 경우, 예를 들면 국법에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신법에서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로 바꿨다. 그러면 3개월 이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법에 따라서 6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러면 14조 3항 단서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약은 처분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14조 2항의 특별한 사정. 신뢰보호와 신의칙입니다. 신뢰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인데요. 신의칙인데 신의칙 관련해서 사례 기록이 나오면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첫 번째, 설문에서요. 미리 입법이 예고됐다. 법이 개정될 것이 예고됐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개사 축사 관련해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 입법이 예고돼 있었다. 개정이 예고돼 있다. 그럼 실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뭔가를 신청했는데 개정법에 의해서 거부합니다. 개정법에 의해서 거부를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청하고 개정사의 시간적 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간 경과. 우리 법조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뭐냐면 신청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이 개정돼서 1년 지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서 신의칙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걸로 봐요.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정? 행정청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이 개정됐다. 이럴 때. 그래서 그거를 꼭 찾아봐야 돼요. 결국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 중 법이 개정됐다면 처리를 지연한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처리 지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날짜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 후에 법이 개정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됐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한 1년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법무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신청을 받았는데 차일피일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법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법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찍어버려야 돼. 그냥 사례든 기록이든. 신청 이후에 처리 지연 중에 법이 개정됐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차일피일을 미뤘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신청 뒤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법이 개정돼서 그럼 이건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뢰법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2항, 3항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기거든. 사례 쪽에서는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고. 신의성실 원칙. 자, 24페이지에 있는 신의칙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이 있느냐. 자,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험에서는 불성실하다는 표현을 주기도 했어요. 성실 원칙이다 보니까 불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보통 부관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복수운전면허 철회인데 복수운전면허 철회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하는 강사님도 계신데 기본법이니까 기본적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부관에서 문제된다 알아두십니다.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요. 옆에다가 줄 긋고 정보공개. 우리 법전 보고에서는 정보공개를 물어봤어요. 정보공개에서 권한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접어봐도 본 판례를 시험에 낸 적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적어주면 좋겠네요. 시간의 금지 원칙. 여기서는요. 두 가지 적어놓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공개에서 만약에 권리 남용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 의사가 없어. 활용 의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무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교도소에서 들랑달랑 하고 싶어가지고 정보공개를 수백 건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나면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에 참가하면서 노역에 빠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수백 건을 걸었어요. 걸고 나서 나중에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정보를 수령도 안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활용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소송 비용을 전보받은 것을 변호사하고 5대5로 나눠 가졌거든요. 부정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의사가 없었고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 이게 명백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는 권한남용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권한남용 금지 원칙 11조를 기억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26페이지.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은 옆에다가 소송 형태. 소송 형태를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공법관계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면 민사소송. 이런 소송 형태는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관할과 연결됩니다. 공법관계면 행정법원 관할이고 사법관계면 민사법원.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수탁 사인, 사인에 동원하면 치고 이건 조문이 있어요. 이중적 지위가 인정된다.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내려가서 공무의 승계 이것도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판례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죠. 육아보조금 환수 관련해서 양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물적 자산과 대물적 책임을 승계한다. 대물적 책임 체크. 따라서 육아보조금 관련해서 양도인이 부풀려가지고 육아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물적 자산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육아보조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대인적 책임은 승계를 부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적 책임은 양도 전에 양도인이 이미 부정수급해서 써버린 거. 이거는 그 돈을 수령한 이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반환 처분을 해야 될 대인적 처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물적 책임에 대한 승계, 대인적 책임의 승계. 이 판례는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습니다. 따라서 제재 처분이 효과가 승계될 때도 대물적 처분에 관해서만 승계되고 대인적 책임은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무하자 차량행사 청구권은 검사 임용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검사임용 거부 처분 유효한 사안이 나면 그때 쓰면 된다. 그런데 실무에서 쓰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이건 A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행정기본법 14조 물어보는 것과 행정개입 청구권 이 두 개가 A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체크하세요. 아까 14조 23페이지 14조 여기도 A급으로 처리하세요. 왜냐면 2항도 법전형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고 5년 안에 3항은 6, 7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법무에서. 둘 다 법무에서 출제가 됐다. 법무에서 출제된 사례니까 여기는 A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행정개입 청구권은 타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A급입니다. 얘는 그냥 목차 자체를 암기해야 돼요. 목차 자체를 암기한다 그냥. 첫 번째 쟁점의 정리. 두 번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로 재량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목차를 암기해버리세요. 그럼 무조건 재량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본다면 감액, 취소 소송의 대상 결격. 부소쟁점으로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죠? 판례에 따르면 그 신청권으로서 여기서 행계청을 검토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 거부처분을 성립한다. 대상 결격 충족된다. 3단계로 갑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 거부처분을 성립한다. 따라서 대상 결격 충족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때 행정개입 청구권은 공권이니까 강행복격성, 사익보호성이 필요하고 강행복격성에서는 설문에서 재량 영수축을 찾아야 돼요. 사익보호성은 제1조에서 찾습니다. 1조에서 환경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상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딱 아예 목차를 짜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4번은 기타 소송요건. 행계청은 꼭 알아두십니다. 자, 목차를 아예 짜놓자. 넘어가서 특별권리관계 이건 패스. 사내공법 얘기 31페이지 19번 별표. 이건 중요하죠. 최근에도 타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알아둡니다. 민법 백설주의라는 단서 적용 여부 판례대로 가세요. 판례 적용 부정. 선택형도 있고 판례도 있으니까 판례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적용 부정이다. 별표 쳐놓고요. 자, 옆에 제일 위에 연산으로 봅니다. 행정법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그래서 민법이 준용되는데 민법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민법 107조 1항 본문. 자, 표시주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단서 의사주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행정법은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표시주의, 객관주의가 지배한다. 따라서 표시주의, 객관주의 규정만 준용할 수 있다. 민법 107조 1항 본문은 표시주의니까 준용되지만 단서는 의사주의 규정이니까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20번은 그냥 이거는 객관식용으로만 보고 패스합니다. 사인의 공법의 행하자가 후행에 미치는 영향, 무효면 무효, 취소사유면 유효. 다만 사인의 의사표시 철회 취소는 후행 처벌이 발령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 신고 중요하죠. 넘어가서 34페이지 일반적 건축 신고 수리급의 처분서 A급. 판례는 종전의 판례는 수리급의 처분성을 부정했으나 최근도 아니죠. 벌써 10년 넘게 지났어요. 자, 신고인의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쟁의 조기 금전 해결을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 법적 지위 불안은 거기 시의벌 나오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돼요. 자,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됐는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건축법 79조고 이행강제금, 건축법 80조고 벌금은 건축법 111조입니다. 자, 이거는 A급이니까 별표 치고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넘어갑니다. 23번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특 A급입니다. 특 A급. 그 다음에 의제의 동그라미 치고 의제 자체도 특 A급. 이번에 신모에도 나왔지만 신모 전에도 작년 모고에도 나왔어요. 따라서 의제제도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둘 다 특 A급입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보세요. 법정 모의고사 그 파이널 강의가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갑자기 촬영이 금지돼가지고 못 들은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보면 항상 지금 최근 태도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전년도에서 물어봤던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를 내요. 올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방자치법 188조를 물어본 게 작년 육모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도 보니까 작년 시험 문제 전체는 아니고 작은 쟁점 하나는 전년도 정도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나온 것도 다 한 번씩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전년도 3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내년 시험에서는 2024, 3, 2 이게 4, 3, 2
시험에 나왔던 법무에서 나왔던 쟁점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개발행위가 의제 건축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발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실체 집중 부정,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별표에 쳐놓고요. 결론을 맞춰야 돼요. 결론. 다음 넘어가서 지휘승계 신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휘승계 신고, 여기도 별표 치고 여기도 A급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지휘승계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제재사유 승계, 제재효과의 승계가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지휘승계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리고 지휘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해야 된다는 거 적어놓으세요.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이미 한번 기출됐는데 타 시험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9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행정기본법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죠. 우리는 그동안 실권의 법률로 처리했는데 사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명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에 발라봐야겠습니다. 5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5년. 이게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로 만든 거고. 넘어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재판 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는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소송, 학자들은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올해 5급 공채 3문에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소송 형태가 뭐냐고.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사건이니까 민사소송, 다설에 따르면 공권이니까 당사자 소송. 자, 올해 물어봤다. 5급 공채 3문 문제였습니다. 자, 기간계산 6조에서는 특히 2항, 이거는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썼어야 되는데 쓴 학생이 별로 없죠. 기간계산 특히 2항에서 보면 침입적 처분일 때는 민사와 다르게 초일을 산입한다. 그리고 민사와 다르게 공휴일날 그날로 만료한다. 넘어갑니다. 44페이지. 유인명령의 한계는 우리 3회 때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니까 넘어갑니다. 47페이지.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이거 A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분적 명령 후에다가 고시, 우리 시험에서는 6회 때 보건복지 고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례, 법정 보고에서는 조례가 나왔습니다. 법정 보고에서는 25만 원씩 분기별로 청년들에게 사업자금을 나눠주는 게 우리 모의고사 시험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처분적 조례가 나왔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보건복지 고시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 얘가 A급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올해 여름에 나온 판결 중에서 코로나 때 2m 거리 제한에 관한 서울지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거는 추록해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 판례가 있어서 A급이 됐어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신모에서도 물어봤죠. 올해 신모에서도 물어봤는데 저는 얘가 좀 쎄한 느낌이 좀 있어.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전 연도에 모고에 중요 쟁점을 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가벼운 쟁점은 좀 전력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신모에서 얘를 물어봤단 말이야. 신문에서 물어봤는데 물론 처분적 고시는 아닌 걸로 이제 결론이었지만, 그래서 이거 좀 눈여겨보세요. 다음, 행정입법 부정행위는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옆에다 브리타. 헌법 문제로는 나온 적이 있죠. 나머지는 다 브리타입니다. 넘어가서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부충의 행정규칙, 이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알아둬야겠어요.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 봅니다. 불용 형식일 때, 즉 시행규칙일 때는 법적 성질 행정규칙, 따라서 대적 구속력이고, 판례는 다만 계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다음, 대통령령일 때는 법적 성질과 법규명령, 따라서 대적 구속력이 있고, 다만 기준이 최고한도에 불과하다. 공식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두 번째는 제재처분밖에 없어요. 제재처분 기준만을 정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시험에 나오면요, 시행령 별표나 또는 시행규칙 별표인데 내용이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 취소,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법령보충 행정규칙은 52페이지입니다. 이건 사실 입법적으로 해결됐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어. 행정기본법 2조 1항 감옥에 보면, 법령에 보면 법령보충 행정규칙을 이제는 법령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입법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자꾸 내고 있으니까 알아두십니다. 유인범위 한계 내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속력이 있다.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해 줍니다. 첫 번째, 이런 불용이나 시행령이 나왔을 때 이런 규범의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요. 규범의 법적 성질, 즉 법규성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거 올해도 타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법규성이 인정되느냐고.
입법고시에서 지침의 법규성을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다시 입시에 또 나왔어. 개발행위와 운영지시. 얘를 물어보는 질문 형태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규범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근거. 대적 처분의 근거가 되려면 법규성, 대적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범을 위반한 것이 위법이 되느냐. 자, 여기서 위반. 규범을 위반한 게 위법이 되려면 얘는 법규성, 즉 재판규범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런 규범이 법원에 의한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거죠. 규범 통제 방법을 물어봤는데 대상인지부터입니다. 즉, 법규성이 있을 때만 대적 처분의 근거가 된다. 법규성이 있을 때만 위반할 때 위법이 된다. 법규성이 있을 때만 법원의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세 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은요.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은 상해법령과 결합해야죠. 위임범위 내에서. 그런데 올해 타성 기출인지 우리 법문제 어디에서 이거 물어봤죠. 위임범위 내는요. 내용과 관련해서 위임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 위임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건 객관식에서 여러 번 나왔어. 뭐냐면 국법 하에서는 고시로 위임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불용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불용으로 안 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위임의 형식이 지금 불용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정해야 되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객관식에서 여러 번 봤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즉 상해법령에서요. 불용으로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하면 대적 구속력 없다. 이게 객관식에서 나왔죠. 대적 구속력 없다. 그게 왜 고시로 정했냐면 국법에서는 고시로 정하라고 돼 있었거든 사실. 국법에 따르면 이 고시는 법령고시는 행정규칙은 고시입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불용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냥 고시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임 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임 형식에 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적 구속력이 없다. 이게 우리 객관식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사례로 나왔어요. 이게 사례로 나왔는데 뭐 타시험 기출인지 우리 법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저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고 강약 조절하면서 시험에 나왔던 법무 위주로 좀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법무에서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한번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법무에서 지금 법무 자료 뭐 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무에서 뭐 나왔는지 쭉 제가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